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재경입니다.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는 2018년도 취업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2019년 취업 시장을 전망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2018년 채용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현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공공지원팀의 김현식입니다. 네, 잡코리아의 홍보팀에 계시는 변지성 팀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화 컨설턴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화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치에듀의 연정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치에듀의 연정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채용 시장이 정말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그 2018년도 채용 시장에 대한 것들을 트렌드를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우리 변지성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BTS였는데요. 이 취업 시장에도 BAT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B, 블라인드, 그리고 A, AI, 인공지능 채용, 그리고 마지막 T가 테스트, 즉 그 필기 시험이 강화됐던 한 해였는데요. 그 올해 취업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BTS가 있다면 BAT, 채용 시장에서는 BAT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군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취준생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계시는 우리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블라인드가 굉장히 핫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사기업 중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제가 좀 이제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롯데는 스펙테클, 그리고 CJ가 리스펙트, 현대백화점이 워너비 패셔니스타, KT가 기존에 계속해서 스타오디션, SK가 바이킹 챌린지라는 일부 전형에서 일부 직무를 이제 전혀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은 가장 스펙을 많이 본다고 사실은 손이 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조금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하자면 동아소시홀딩스라든지 동아제약, 동아ST,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직무를 통틀어서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블라인드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연정음 대표님은 취준생들 이렇게 상대해 보시면서 어떤 트렌드를 발견하셨는지요? 네, 저도 블라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블라인드라는 말이 어떤 방식이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직무 중심의 채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블라인드라는 말을 하면서 좀 어떤 스펙적인 것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보겠다는 게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기업들은 공공기관이건 대기업이건 은행이건 어찌됐건 최적합화된 인재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중심이 또 블라인드랑 연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직무 적합성을 주로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서류에서도 만약에 PT 면접을 진행했을 때는 서류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분이 어떤 산업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요즘에 디지털 주제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와 그게 직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적인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공공기관에서는 진짜 그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이 채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어떤 여러 상황인지. 인사 담당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예 기입할 수 있는 란조차도 없고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실력이나 혹은 지원자의 직무 능력이나 그 기관에서 주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점점 채용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채용 시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취준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면접관들도 그런 얘기를 또 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블라인드를 해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우리 지원자들을 좀 제대로 변별력 있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 자체가 없어서 뭘 보고 뽑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던 기업들, 말하자면 은행권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정말 지원자들도 힘들고 면접관들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정말 면접을 보는데 일단 PT를 보고 토론을 본 다음에는 이제 인성 면접을 보고 임원 면접을 보고 정말 하루 종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종일 면접을 실제로 치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이 지원자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치겠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원스톱 면접이라고 하는데 삼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은행권들도 그렇고 또 롯데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지속해서 하루 종일 원스톱 면접을 실시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 대표님 네. 어떠세요? 예. 지금 뭐 서류를 사실은 PT 면접이나 세일즈 면접이나 협상 면접 이런 데 들어가면 사실 서류가 없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세일즈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PT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블라인드가 적용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블라인드 면접이지만 그 BEI 면접이라는 행동사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소서 기반으로 행동을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소서에서 볼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사실 자소서에서 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고 그리고 면접 유형별로 합산을 해서 그런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서류가 없어도 그 사람의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것,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판단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면접에 대한 시간을 좀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BAT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러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AI라고 하는 면접이라고 하면 사실은 면대면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화된 네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AI가 면접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실제 그 AI 테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서류 전형 단계와 그리고 이제 면접 단계 두 가지에서 요즘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라든지 그 사람이 그 자기소개서에 쓴 글 쓴 패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실제 뭐 진취적인 사람인지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 키워드가 걸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화면에서 화상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접 과정에서 이 사람의 표정, 뭐 눈동자가 돌아가는 위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향이라든지 역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실제 이제 구직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 그 10명 중에 6명 정도의 구직자들이 AI 채용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긍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과반수 이상의 구직자들이 AI 중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지 참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컨설턴트 분들의 체계적인 전략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AI 면접 참 생소하기도 하고 만에 하나 AI가 그 면접을 보는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 취준생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 AI에 대한 체감 정도는 어떻던가요? 네, 일단 근데 실제로 AI 면접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본 학생들의 말을 실제로 들어보면 AI 면접 어땠냐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AI 면접은 그냥 그랬고요. 그 면접관이요라고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AI 면접은 실제로 그냥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냥 녹화하는 정도 같았어요. 그냥 AI가 뭐라고 물어보면 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또 AI가 뭐라 그러면 그걸 대답하고요. 그걸 녹화해서 면접관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발전해 나가서 결국에는 AI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나중엔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AI 면접이라는 것은 좀 이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관들이 실제 AI가 면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꼬리 질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면접관이 평가를 한다고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뭐 AI가 채용에 특히 면접에 보편적인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도 혹시 AI가 뭐 이렇게 적용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보산업군 같은 경우에서는 AI 면접 같은 경우를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AI 전형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올인해서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인성검사 혹은 면접 전형의 일부의 한 요소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이게 시험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향후에는 대체될 수도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AI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산출물이긴 한데 채용 시장에 또 다른 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거 이거 역시 뭐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그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임성호 컨설턴트님 말씀 그렇게 주셨죠. AI가 자소서를 스크린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I가 자소서를 검증하고 합격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 적합도인데요. 그럼 직무 적합도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 하면 직무 명세서와 우수한 재직자의 입사 지원서를 기준으로 이것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도인데요. 그 성실도에는 기존의 본인에 대한 본인 자소서를 얼마나 표절했는가, 그리고 맞춤법, 비속어, 반복 문장, 반복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얼마나 표절하였는가, 이것들이 성실도의 평가 기준이고, 또 본인만의 특성이 얼마나 묻어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AI가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AI가 무섭게 다가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 대표님, 네. 국내에서 실제로 이 AI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네.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그 지금 2018년도 때 느낌이 예전에 이세돌 바둑 둘 때 알파고의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AI를 하면서 뭐 AI가 지금 마이더스 IT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네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AI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SK CNC에서도 에이브릴이라고 또 자소서 평가를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런 AI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평가 기준에 있어서 좀 모호함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합격선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AI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AI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비대면 채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채널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만든 마이더스 IT에서 만든 그 A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뭐 뇌과학 논문도 읽어봤고, 그리고 실제 성과 내셨던 분들의 데이터, 그다음에 뭐 120명이 넘는 면접관이나 심리 분석가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학습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만약에 2018년도에 채용을 했다면 한 3년 정도 뒤에 성과가 나올 텐데 그 성과가 나왔을 때 더 확신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AI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하여튼 채용 시장에 AI라고 하는 것은 핫한 이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실제로 그 채용 시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용이 전년에 비해서 2018년은 어땠었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네, 말씀해 실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채용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았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하반기에는 대기업들의 신입 공채 채용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 구직자들이 올해 그러면 서류 전형을 제출하고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략 26% 정도. 최종 합격이 아니고 서류 전형 합격률이 26% 정도면 굉장히 취업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구직자들 영어로 올킬 당했다. 즉, 한 기업에서도 합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취준생들이 취업이 또 어렵고 험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취준생들이 느끼는 체감도, 취업에 대한 체감도는 아마 지금의 날씨를 없이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윤성 컨설턴트님,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시니까 네. 체감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올킬이었다고 보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떤 구직자분은 너무너무 서류 합격도 많이 되고 서류가 붙은 데는 그냥 인적성을 봤다 하면 다 합격을 해서 면접비로 50만 원 정도 이상을 정말로 그냥 나중에는 면접을 너무 많이 봐서 좀 그만 좀 봐라 하면 그냥 면접비 받으러 갔다 온 거예요. 이럴 정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소위 말해 요즘 단어로 웃지도 못하는 슬픈 이야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아무리 이제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고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기업들에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좀 냉정하지만 학생들을 붙이고 떨어뜨렸을까라고 봤을 때 그냥 제가 학생들을 만나본 기준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언론사에서 실제로 통계를 냈을 때의 기준을 봤을 때 서류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전공 유관도와 성적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글로벌 역량을 높게 사서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에 대한 그런 어학 능력 같은 것들을 높게 사고 외국에 나갔다 온 경험을 높게 평가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졸업 평점이 3.5 이상 혹은 4.0 이상일 경우에 가장 선호한다라고 뽑은 그런 통계 자료가 50점 이상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직무 적합성을 가장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게 50%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는 출신 학교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것보다는 성적, 그러니까 성실도를 많이 본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슬프지만 중요한 척도는 졸업 시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한 자료에 의하면 졸업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성적이 4.0이 넘어도 뽑지 않겠다라고 말한 인사 담당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척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준으로 서류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밖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스펙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네. 직무 적합성,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여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들 보통 얘기는 했지만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학점이 평균 평점 자체가 교양학점으로 높았던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의 필수 과목들의 점수를 보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과 필수 과목을 평균 평점으로 보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공 필수 과목을 평균 평점으로 보는 기업들이 좀 생겨났고요. 그게 이제 비단 성실도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공에 대한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아무래도 실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3년 뒤에 졸업하고 3년 뒤에는 취업이 안 된다. 저도 교육했던 교육생 중에 졸업하고 3년 뒤에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분명히 저는 구직 활동을 했을 텐데 다른 기업들이 다 검증해서 탈락된 인원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지원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작업이 아니고 직무 능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쪽의 채용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어떤 스펙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너무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 혹시 팀장님 관련된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실제 그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그 취업에 이제 실패했던 취준생들에게 자신의 취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블라인드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그 채용이 정착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제 스펙 때문에 나는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구직자들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채용이 직무 적합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체도 예전에 그 일률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직무기술서라고 해서 지원할 직무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그 작성하는 직무기술서들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직 같이 병행하고 좀 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나 직무 중심 채용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공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마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는 아마 좀 채용 전형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졸업 연도라든지 이런 걸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고요. 전체 평점을 기입하는 난도 없습니다. 과목별 학점에 대한 것들은 기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양 과목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없고 직무하고 연관된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에 대한 것들을 편견적인 요소를 일단 배제하고 평가하고 직무에 대한 능력에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취업준비생 혹은 신입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에 채용하기 위해서 어느 전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필기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적부 판정만 하고 이제 넘어가고 필기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대한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고 본인의 직무 능력, 지식적인 뭐 평가라든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채용 전형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채용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질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합격했던 지원자들의 뭐 이렇게 처우라든지 질적인 수준이 어땠는지 한번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올해 뭐 채용 시장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적인 가장 큰 이슈 키워드가 바로 워라밸, 즉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였는데요. 실제 저희가 청년들 대략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좋은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돈 많이 주는 기업, 즉 연봉이 높은 기업이 1순위를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즉 나의 일과 삶의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역시 뭐 그 뒤를 이어서는 급여가 좋은 기업, 또 복지 제도가 좋은 기업들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이제 기업들도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낼 때 우리 기업의 복지 제도 또는 다른 기업에 없는 혜택 같은 거, 특히 이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 비해서 입사 지원하려는 지원자 자체들이 적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라든지 또는 독특한 복지 제도들을 어필을 해서 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연봉 기준, 초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차이 격차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뭐 워라밸이라든지 복지 제도도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이 좀 더 좋은 조건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고용 시장에서는 이제 양극화 현상, 대기업으로는 인재가 많이 몰리고 오히려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은 인재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연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대졸 신입 그 기준으로 연봉 조사를 진행한 좀 결과를 보면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가 그 성과금, 상여금 다 제외하고 기본 인센티브만 포함된 그 대졸 신입 연봉이 4,060만 원 정도였고요. 중소기업은 2,730만 원, 그러니까 대략 1,3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여기에 이제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포함이 된다면 연봉 차이가 좀 더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그 비정기적인 급여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수치이고 거꾸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또 우리 취준생들 중에서 또 가고 싶은 코스가 또 대부분이 공무원 아니면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쪽은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쪽은. 실질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공공기관에 왜 가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1번이 보통은 안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용에서 아무래도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입니다. 보통 일과 자기의 삶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공공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공공기관 내에서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들이 보통은 연봉이 될 것입니다. 거의 이제 민간 기업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 패턴은 가고 있지만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1 요건으로 지금 꼽히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채용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성공했던 우리 취준생들의 패턴들은 어떠한 건지를 한번 우리 뭐 좀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연 대표님. 제가 교육했던 취준생이나 또는 성공했던 분들의 중점이 되는 건 역시나 직무에 대한 간접 경험이 됐던 직접 경험이 됐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 중에도 청년취업 아카데미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직무 전문 교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관심도가 좀 부족한데 직무 역량을 키우면 그 연도에 상관없이 어떤 직무 면접 형태라든 서류 형태 상관없이 저는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집중하라. 네, 좋습니다. 우리 저도 직무인데 저는 교육 플러스로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굉장히 맞는 답인 것 같고요. 이공계생들 기준으로는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류 합격률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변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직무와 관련된 경력, 즉 신입직 같은 경우는 경력을 쌓기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 분야 취업을 하고 싶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자신의 경력이 충분히 직무 관련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직무를 정하시고 여기에 맞는 그 일괄된 경력을 좀 쌓는 게 아마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아니라 한 방향으로. 그렇죠. 방향성이 네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세 분 다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을 제1 요건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략을 세울 때 나는 교육 과정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무하고 연관성 교육 과정에 대한 본인에 대한 스토리를 작성을 하거나 혹은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본인에게 맞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직무 경험을 나열하고 채용 시장에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018년도 채용 시장에 대한 분석을 쭉 우리 전문가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부분으로 수렴되는 것은 결국엔 기승전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분들과 2018년도 채용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년도 채용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ok a hit and felt so fine. Lost control of heart and mind. Rock and rollin', there's no stopping. Told myself to take it slow. Wait and see, will this would go.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stalling, no shoe, no wings. Not a gentle thing, there's bound to be some pain.